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 시간에 또 여러분이 같이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처럼 녹색 ODA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권율 박사님을 모시고 제목이 뭐였죠? 그 글로벌 사우스 이 부상과 현지 주도 개발, 그다음에 한국 ODA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권율 박사님이 1시간 정도 함께 하시고 나머지 이제 질의응답을 하게 될 텐데요. 권율 박사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제협력하고 ODA 쪽에 그 완탑 강사이자 정책 그 우리나라 정책 수립하는 데도 계속 기여해 보신 분입니다. 저하고는 같이 이제 그 과학기술 ODA 관련해서 출장도 여러 번 가고 했는데 모처럼 바쁘신 시간 모셨습니다. 오늘은 권일 박사님이 발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질의응답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요. 먼저 진행하기 전에 우리 녹색 ODA 센터장님이신 유정혜 교수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정혜입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녹화된 것이 유튜브로 해서 포스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복습하고 계신 하시고 싶은 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외에, 여기 오늘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더 권율 박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최동진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도 잘 알려지신 분이고 선생님의 이 주제에 대한 지식이나 knowledge base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적어도 1년 동안은 2개월에 한 번씩 선생님들을 모시고 녹색 ODA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포럼을 하려고 하니 이후에도 함께 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율 박사님은 현재 아시다시피 한국개발연구원 TF의 국제개발연구센터의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2023년 6월까지 한 3년 정도는 키예브의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으로서도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하는 게 굉장히 많지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TF 아시아 태평양 본부장을 역임하셨고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셨으면서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ODA 정책에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며 정책 자문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학문 활동까지 겸비하셨습니다. 미국 잔스 홉킨스의 국제대학원 사이세와 싱가포르 동남아 연구소에서 방문학자로 활동하셨고 우리나라 국제개발 협력의 지평을 넓혀온 것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역시 이 지평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컨트리뷰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현지 주도 개발이며 원 박사님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구체적으로는 한국 ODA 정책 현황 및 민간 부문의 역할에 대해 논점을 몇 가지를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저의 현재 갖고 있는 과제가 이러한 거시적인 변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능동적이고 플렉시블하게 유연하게 잘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로 오늘의 강의를 들으시고 이후에 질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처음에 이 주제에 대해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 논점을 제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권율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뭐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강의가 너무 무겁게 시작할 것 같아서 저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가급적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분들 이렇게 반갑고요. 제가 오늘 그 강의할 내용은, 아니,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글로벌 사우스, 요즘에 뭐 굉장히 이곳저곳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을 우리가 이제 개발 협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개발 협력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예,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공감을 하고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는 현지 주도 개발이라는 사업 방식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드리려고 오늘 그 1시간 정도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네 가지 부분인데요. 최근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우리가 국제개발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글로벌 복합 위기라고 하죠. 이제 이 기후변화 문제도 있고, 뭐 국가 간의 전쟁도 있고, 뭐 식량,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 글로벌 사우스가 이제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뭐 개도국 정도 아니겠나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지금 다양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지주도 개발이라는 의제가 좀 낯설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에 근거해서 우리 한국 5대 정책도 지금 굉장히 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곧 4차, 이제는 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는, 다양한 그 개발협력 주체들이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걸 갖다가 끌어낼 것인지가 지금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민간 부분, 특히 이제 개발 NGO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11시 10분 되면 제가 끊겠습니다. 질문을 네네네. 이렇게 많이 받으면 좋을 네, 것 좋습니다. 예, 같아가지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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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 거의 그 냉전 체제가 해체되면서 90년대 이후에 아, 지구적인 시장 통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소화되고 이제 세계화 추세 속에서 그냥 다양한 그 글로벌 공급망이나 이런 게 구축이 돼 왔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 봉쇄가 되고 우리가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자체가 굉장히 취약해져 버리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런 헬스나 기후변화 그다음에 새로운 그 비대면 뭐 오늘 강의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수월해진 측면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국가의 역할이 세계화 시대 때와는 달리 국가 주도적 그다음에 특히 이제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상당히 지형의 변화가 있고 수원국들도 큰 변화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이나 이런 데서 지금 SDG의 어떤 이행 체계 마지막 지금 5년 남았는데 그리고 지금 단계부터는 아마 또 다른 이제는 포스트 SDG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지금부터 포스트 SDG 이후에 어떠한 협력의 어떤 방향들을 설정할 것인가 이런 전환점에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글로벌 복합 위기에 따라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발 협력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 2008년도 글로벌 위기라고 했지만 그것이 이제는 금융 통화 이런 거시경제적인 거에 한정이 됐다면 지금 보건이나 뭐 기후변화 환경 그다음에 뭐 국가 간 전쟁 이러면서 굉장히 복합된 위기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복합 위기가 가중되고 있고 어 이에 따라 이제 국제적 긴장이나 여러 가지 협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각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공급망 위기나 이런 개발 여건이 너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개발협력 여건의 변화의 핵심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일국적 차원에서 다양한 개발 협력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코로나 백신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다음에 이런 그 기후변화 대응,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어떤 개발 협력 패러다임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글로벌 공공재. 그러니까 이게 지역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ODA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가장 큰 틀이고 핵심은 이제 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발 재원들이 다양하게 양자 차원에서의 개발 협력뿐만 아니라 다자 차원의 또는 지역 간의 이런 개발 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충하느냐.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전 세계 ODA가 지금 2천억 달러가 지금 넘어섰습니다. 과거 이제는 90년대 이후 1,500달러 수준, 1,5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천억 달러가 넘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지 큰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발 재원을 공공재, 글로벌 공공재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보건 환경,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민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이걸 공공 차원의 다양한 재원들과 함께 민간 협력이 어떻게 이제 글로벌 공공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재원이라고, 문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웅크타드에서 SDG 달성을 위해서 개발 재원이 한, 2조, 2조 5천억 달러였는데 지금 한 3조 6천억 달러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OECD도 한 4조 이상이 이제 부족하다. 이런 어떤,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우리 이제 2023년 잠정치이지만 한 2천억 달러가 넘어섰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규모로 한 13위 정도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이 다크 평균이 한 0.37에 비해서는 이제 절반 수준에 못 미친다. 그런데 이제 최근 24년도 저희 예산으로는 한 6조 3천억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5억 달러가 넘어설 예정이고 내년도 예산도 6조 7천억 원 정도 지금 그 배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국회에 확정이 되면 6조 5천억 원 정도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 GNI 대비로 봤을 때 한 0.2 이상은 최소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이제 원조 규모를 확대하고 있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도 많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뒤에 우리나라 그 5대 정책 개선 과제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국면에 있어서 이제 개발 협력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그런 한 축이 이제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그다음에 뭐 태평양 도서국, 뭐 중남미 지역 해가지고 개발도상국들을 지칭하던 것이 이제 사우스였는데 이제 그 지역 경제권이 활성화되면서 신흥 경제대국이 이제 부상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브릭스의 문제이고 기존의 글로벌 노스,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 자체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어, 사우스의 어떤 요청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국제적으로 지구적으로 시장이 통합이 됐지만 국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그다음에 지역의 이제 주요 신흥 경제대국을 중심으로 해서 사우스 사우스 코퍼레이션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그 다극화된 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요구가 이 사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동안은 이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제 분쟁에서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도 지금 하면서 글로벌 사우스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사우스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1세계, 2세계, 3세계 해서 비동맹 운동이 이제 강화되고 전후에 제3세계로서 여러 가지 이제 남북 격차나 또는 뭐 국제분업 체제 개선을 하면서 웅크타드나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립 외교 노선을 표방하면서 우리는 1세계, 2세계도 아니고 3세계다. 그래서 비동맹 운동으로 중심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탈냉전 이후,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지구적 시장 통합에 따라 이런 지역적인 중추적인 경제 체제가 형성이 되면서 비로소 이제 글로벌 사우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노스 사우스의 문제가 이제 전통적인 사우스를 넘어서서 이제 글로벌 사우스가 어떤 새로운 특징을 보여준다고 보여지고 그 핵심은 바로 국제적 불평등의 심화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통합이 되었으나 신자유주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도국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고 이에 대한 어떤 글로벌 아키텍처 가버넌스 자체를 지금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을 비롯해서 이제 브릭스나 뭐 G20이나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2008년도에 미국발 그 금융위기가 이제 분기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 중심의 국제 질서가 약화가 되고 이에 비해서 이제 성장하는 신흥 경제 대국 그래서 이제는 브릭스 국가들이 이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이 브릭스가 단순한 이제 뭐 협의나 뭐 정상회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신개발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IMF에 대응해 가지고 이제 다양한 이제 긴급 외화 준비 협정이랄지 해가지고 긴급 융자도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브릭스의 경제적 위상을 보면 G7이 전 세계 경제에서 한 30% 정도인데 지금 31.5%로 G7을 넘어섰고 2030년이 되면 한 50%로 이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경제적 비중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다국화된 국제사회에 있어서 글로벌 사우스의 새로운 거버넌스 요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최근 다국화된 국제사회에 있어서 이제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갈등 사이에서 좀 더 많은 개도국들은 균형적인 외교 노선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무대에서 이제 스윙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실리적인 자기네들 이익에 맞춰서 뭐 미국이든 뭐 브릭스든 이렇게 이제 취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가장 이제는 대표적인 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이제는 많은 국가들이 이제 기권을 표시하면서, 이런, 전체적인, 그 국제사회에서의 다국화된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는 현재 가장 큰 화두는 이제 포용적인 균형 외교입니다. 어떤 나라도 배제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그 문제에 있어서 단순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 사우디 화해 중재도 했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플랜 같은 것에 이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도 이제 G7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이제 초청하면서 이제 다양한 문제에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 일본이 이제는 2023년도에 G7 정상회의를 하면서 이제 그 회원국 외에도 이제 인도나 브라질, 뭐 베트남, 뭐 그다음에 태도국 포럼 의장국인 국제도 이런 데를 초청을 해서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에 따라 이걸 정식 의제화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선진국들이 이제 공동 성명에는 채택이 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걸 이제 구체화시키고 있고, 지금 현재 글로벌 사우스와 관련된 협의회를 이제는 총리 주재하에 이제 그 일본에서는 이제 내각이 이제 전 내각이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대응 방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이런 다양한 그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복합 위기에서 기후 변화, 뭐 에너지, 식량 안보, 국제 보건, 국가 간 전쟁 이런 데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데, 이 글로벌 사우스는 그 개발 협력과 관련해서 기존의 선진국과 선진국 주도의 어떤 글로벌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불평등하다. 그래서 이제 권력 관계를 재조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본격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지배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고 인정차별적이고 원조 관계가 종속화돼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평한 파트너십, 이퀴터블 파트너십이 지금 가장 큰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이제는 그러면 이제 글로벌 사우스가 뭐 신흥경제대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걸 알겠는데 이 글로벌 사우스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냐, 이제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134개국 정도가 이제 글로벌 사우스로 분류되는 개도국,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수원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나라의 조건도 다 다르고 목소리도 다 다른 지점에서 이제 스윙 스테이트로서 자기네들 실리를 추구하는데, 우리가 뭐 어디에 이걸 맞춰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흐름의 속에서는 글로벌 사우스가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선진국 주도로 개발 협력을 하기 어려운 그 지점에 와 있다. 그래서 그 핵심은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유국과 파트너 국가 간의 어떤 불균형 문제, 이제 파워 다이나믹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국제 NGO가 변화를 위한 선언을 22년도에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거기 이제 성명이나 이런 데 나온 내용이 워딩을 보면 백인 구원론, 이제 개도국은 더 이상 구원이 필요한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을 주도할 필요가 있고, 협력국의 좀 더 주인의식을, 오너십을 갖고 의사결정권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수원국이, 협력국이 의사결정 권한을 이양해라. 지금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그 연구소에서 작년에 이제는 국별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빈국으로 이제 캄보디아, 그다음에 이제 미드링크 건축인 인도네시아를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는 설문조사부터 인터뷰하고 가서 세미나하고, 그래서 이제는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이걸 보니까 캄보디아 같은 최빈국도 더 이상 이제는 원조 공여국 회의, 그다음에 이제 뭐 DP라고 그러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양자 베이스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놀랬고, 인도네시아는 예전에 그랬고, 그래서 이제는 그 정부 차원의, 수원국 정부 차원에서 이미 이 오너십의 문제들을 이제 굉장히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공여국 주도의 이런 원조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그 개도국들을
타자화시키고 공여국 주도로 이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SDG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개발 파트너십에 있어서 이런 권력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래서 이 워딩은 OECD에서도 지금 굉장히 큰 화두가 돼가지고 이제 다양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오너십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어, 의사결정 권한을 수원국으로 넘기자. 그런 논의들이 지금 전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니셔티브를 이제 한 그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이 있는데 그 고위급 회의가 이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미국이랑 노르웨이가 주도해서 15개 공유국이 이제 현지 주도 개발, 그래서 로컬리 레드 디벨롭먼트가 정식 이제 워딩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지지에 관한 공유국 성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가장 주도적인 입장은 지금 미국 USAID에서 이 공평한 국제개발, 이 역학관계를 좀 더 현지 파트너한테 직접 이양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로컬라이제이션이죠. 그래서 이제는 공유국 주도가 아니라 로컬에게 그 권력을 이양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 예산의 25%를 직접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들이 됐고 2030년까지는 50%를 배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했지만 지금 현재 논의 수준은 지금 이 정도로 이제 그 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국제기구와 관련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공공재와 관련해서 기후변화 협약 COP27 22년도에 브리지타운 구상 뭐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개도국들이 기후 충격이나 부채 위기 등에 대해서 좀 더 국제금융기구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를 했고 COP28 두바이에서는 이제 손실과 피해 기금으로 지원 체제가 이제 구체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700만 달러를 여기 약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사우스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플레이어가 이제 인도인데 인도가 2020년도에 이제 G20 2023년도에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사우스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대변을 했고, 이 G20에 이제 유럽의 EU가 참여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연합도 이에 대응해서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인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디 총리가 강조하는 거는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나 기후변화 위기에 글로벌 사우스가 더 취약하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다양한 대응들, 식량 안보, 국제보건, 인플레이션, 이런 사회 경제적 위기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가 직면한 주요 과제를 핵심 의제로 제기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2년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가 됐고요. G20가. 2023년도에는 인도. 올해는 브라질. 내년도는 남아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연타로 이 글로벌 사우스를 아무리 잠재우려고 해도 계속 보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G20가 뭐 그렇게 실질적인 가시적인 조치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관련해서 당분간 이 의제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을 단순히 어떤 레토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외교적으로도 이제 적극적인 다자동맹 외교를 이제는 추진하면서 글로벌 사우스가 이제는 모디 총리가 강조한 것처럼 이제 포용적인 국제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부랴부랴 이제 한 아세안 연대구상, 한 태도국 정상회의,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이런 정상회의 차원에서 많은 대응을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이제 파트너십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미중 간의 이제 전략적인 매핑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외교 지평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가 지금 당면적인 과제이고 우리가 좀 더 대안적인 지역 질서나 파트너십에 있어서 좀 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쟁과 난민 문제, 기후변화, 전염병, 뭐 생물 다양성 포함해서 이런 세계적인 과제를 어떻게 전통적인 개발 모델에서 통합해낼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큰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가 이 개발협력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어떻게 연대랑 협력을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현재 글로벌 사우스가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글로벌 중추국가 또는 뭐 글로벌 선도국가 뭐 이제 다양한 워딩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의 국제적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이 핵심이다. 이거 어떻게 공평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 협력 기반을 강화시키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뭐 국뽕 수준에서, 우리가 뭐 선진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어, 저희 원조 규모가 급속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3억 달러 수준에서 지금 5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가 되고 내년도 예산은 6조 7천억 원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0.16 뭐 18, 그 수준을 맴돌던 것이 아마 0.22 이상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환율 문제가 있지만 한 0.24, 25까지도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그 추진 체제는 지금 이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총괄 조정을 하고 있고 유상 무상 이렇게 분리돼 있고 지금 현재 한 40개 기관 정도가 이상이 지금 뭐 다양한 부처, 청 수준에서 ODA 사업이 이제 확대가 되니까 기존의 국제 교류 사업, 국제 협력 사업들을 다 이제 개발 협력이다 해가지고 이제는 한 2,000개 사업들이 매년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0개 사업이 추진이 되니까 이게 모니터링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추진하냐가 문제이고 저희가 이제 3차 기본 계획을 5년 계획을 만들고 내년도에 이제는 이제 4차 계획을 수립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 개발 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에 이제는 잘 그, 장착을 하느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거를 갖다 이제 지역별 전략, 분야별 전략, 그리고 이제는 CPS로 해서 국별 전략까지. 그래서 국별 전략 수립을 하는 단계까지 내년도에 아주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 현재 24개국에서 3기에 이제 27개국이고, 이제 4기에 이걸 더 줄여야 될지 늘려야 될지 이런 논의도 이제 본격화될 거고 3차 계획에서 이제 핵심이 이제 시민사회 이제 통합적인 ODA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정부 시민사회 협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정책협의회도 정례화하고 지금 현재 이제 ODA 양자 원조의 한 2.1%밖에 안 됩니다. 한 4천만 불 정도고요. 원화로 하면 한 5천억 원 정도 수준인데, 이 해외 시민사회의 해외 사업에 대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이렇게 하자 했는데, 뭐 여전히 국제 수준에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의 이제 국정과제에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ODA나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국격에 맞는 뭐 ODA를 확대하자 해가 이제 하고 있지만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니까 이제 안보나 외교의 경제정책 수단으로 ODA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무리가 되는 게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이 돼서 거기에 이제 권력 관계, 의사결정 권한을 대폭 이양하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배치가 돼서 콘플릭트가 되고 특히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하부 목표로 이제 안보 중심의 대외 정책이랑 연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컨트리뷰션 해야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그 원조 추진 체제를 보면 이제 국제개발협력
위원회가 있고 시행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실시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기관이 한 40여 개, 뭐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합치면 뭐 40개가 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또 받아서 하는 실시기관, 실제 추진하는 기관이 한 150개 기관인데 그 150개 기관이 대부분 다 공공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프로젝트 베이스로만 하고 있지 이러한 글로벌 아키텍처에 지금 전략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체계다. 그래서 원조 기관들이 너무 분화돼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 지금 한 31.8%, 아프리카의 18.3%, 중남미의 7.7%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게 프로젝트 중심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뭐 연수생 초청부터 해가지고 시범 사업까지 해가지고 원조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 프로젝트 베이스여서 각 기관들이 용이한 사업 위주로 또는 뭐 자기네들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 사업들이 과도하게 너무 많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이 각 기관별로 이렇게 보면 지금 프로젝트 사업 비중이 70% 이상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이카랑 기본적으로 중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각 부처들이 과거에는 각 부처의 전문성에 기반해서 코이카는 차별적인 원조를 하겠다. 그래서 뭐 조사도 강화시키고 컨설팅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우량한 프로젝트 사업이 나오면 뭐 코이카랑 협업을 하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체계인데 각 기관들이 다 전부 다 프로젝트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조금 기술 협력과 자금 협력이 지금 굉장히 균형을 잃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들은 뭐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별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현지의 보이스를 좀 더 강조를 해서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건데 핵심은 뭐냐? 이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그 우리 ODA 사업을 담당하는 그 현지 기관들을 저희가 이제는 그 종합시행계획에 그 담당자들이 다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다 이제 우리가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험을 했던 경험, 우리 한국과 ODA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이 담당자들이 어떻게 보느냐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식인데, 근데 이제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한국은 너무 공여국 드리브, 도너 드리븐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50개 기관들이 출장으로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코이카 EDCF는 현지 사무소가 있지만, 그래도 공화국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니즈를 반영 못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복잡한 절차.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 약간 순위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복잡한 절차. 그래서 너무 이게 탄력적이지 못하다, 유연하지 못하다. 현지 수요를 의견을 반영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그 정부 차원에서의 가장 큰 과제는 우리가 원조 규모 느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국제사회에서 리딩을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원국의 참여가 굉장히 미흡하고 그게 구조적으로 이 도너 드리븐 이 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직접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굉장히 문제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원조가 뭐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사안들이 에, 이제 너무 사업 순위 경직적이다. 이제 대화 없이 그다음에 공여국 위주로 우선순위나 사업 방식이 결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승인 추진 절차가 너무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너무 작은 소규모 분절화된 원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창구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지금 가장 당면적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해서 우선은 이걸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책 협의를 강화시켜서 우선은
각 산하 기관들 150개 기관들이 바텀업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외교부나 기재부나 총리실에서 정책 협의를 해서 그 나라들이 필요하는 인디커티브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그냥 수원국에 가서 LOI 받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사업 발굴 기획 단계부터 오고 이 기획 단계에서 이게 안 되니까 창구도 단일화되지 않고 협업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로컬에서 우리가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권한을 이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권한 이양은 본부에서 이제 중앙부처에서 뭐 코이카 본부에서 이제 현지 사무소로 이양을 해야 되는 건데 현지 사무소가 지금 없으니까 다 지금 출장으로 그냥 10일, 20일 가서 앞뒤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주재관, 현장 중심의 체계 이런 것들이 어, 없이 우리가 우리 주도로 계속 이렇게 끌고 간다면 굉장히 컨플릭트가 심할 수밖에 없고 NGO는 그런 맥락에서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NGO도 동일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정책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 해서 현지의 권한을 이양하는데 지금 국제 논의 수준은 본부가 사무소에 권력 이양하는 로컬라이제이션이 아니라 현지의 NGO, 현지 정부, 현지 지역의 권한을 이양하는 거니까 우리는 점핑을 해도 몇 단계를 더 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굉장히 사업 신체가 너무 취약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도너 캐패시티가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수원국에서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 최빈국인 캄보디아, 뭐 중소득국인 인도네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베트남, 뭐 모든 나라는 다 마찬가지고, 저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관계자들 현지의 어떤 협의 채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어떻게 로컬라이제이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당면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그 민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동안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뭐 CSO나 뭐 기업이나 다양하게 이제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개선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는 프라이빗 섹터 디벨롭먼트라고 그래가지고 민간 부분을 좀 지원을 해서 활성화하자. 이게 G2G 사업이 아니라 민간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현지에 민간 부분을 지원할 것이냐. 가버먼트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민간 부분을 해야 하는. 이것이 이제는 7, 80년대에 논의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PP를 하자. 그래서 이제는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공여국의 정부 공공기관과 그 다음에 프라이빗 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지금의 논의는 개발 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 재원을 해서 같이 하고 혁신적인 개발 재원을 하고 글로벌 공공재에 어떻게 기후변화에 어떤 재원들을 동원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ODA 사업이라는 것은 G2G 베이스에서 이제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유국들이 제기하는 거는 이제 G2G 차원에서 봤을 때 뭐 차관이든 뭐든 전부 다 정부 보증 사업이니까 공유국은 리스크 제로고 수원국이 다 100% 책임 그걸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부채 위기로 치닫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B2B, B2G 베이스로 좀 더 참여를 다각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 핵심은 리스크 테이킹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야지만 진정한 파트너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재원을 만드는데도 우리는 지금 차관으로 해가지고 수원국이 보증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후재원이나 이런 것들은 출자도 하고, 개런티도 하고, 여러 방식으로 해서 재원을 공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이런 스킴이 원천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이제 발전 담론이 이제 90년대 시장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원조 효과성 논의, 지속가능 발전, 그다음에 현장 위기, 현지와 현지주도 발전까지 지금 개념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선언에서 오너십을 강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공여국 드리븐이고 의사결정 권한은 이전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평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많은 준비를 그동안 해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워딩은 현장 중심의 사업을 발굴을 강화하자. 시민사회랑 파트너십을 강화하자. 현장성을 좀 더 강화하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구조적으로는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2021년도 이 변화를 위한 선언, 이 국제개발 NGO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재원이나 권력 이양, 즉 의사결정을 위임해야 된다. 넘겨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현지 활동, 현지 주체가 역량을 강화하도록 해야지 이것이 지금 사업 관리나 이러는데 제한적인 거죠. 우리나라는 뭐 2,000개 사업을 150개 기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너무너무 리스크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현지화의 단계를 보면 지금 크게 이제 5개 단계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공여 주체가 국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평가하고 이런 체계가 지금 현재의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이제 수원국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원국이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거기에 이제 공유 주체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USAID가 하고 있고 이걸 더 나아가서 수원국 주체가 할 수 있도록 로컬리 레드 디벨롭먼트를 가야 된다. 우리가 너무 갈 길이 지금 먼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이 이제 공여국 CSO한테 지원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 NGO가 아니라 공여국, 우리 NGO와 공여국 NGO 간의 상호 간의 어떤 협력체를 구축해서 이제 공여국 CSO를 지원하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그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면 중간 지원 조직, 프레임워크 오가니제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스웨덴이나 뭐 이런 데서 호주 뭐 이런 데도 공여국 CSO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아니면 풀펀드 방식으로 해서 보건이나 기후변화기. 아프리카는 지금 2단계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가나나 뭐 이런데 뭐 보건 뭐 이런 데서 많이 갔지만 거기에 이 풀펀드 하지 않으면 그 회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풀펀드까지 가기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지금 제한적으로만 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직접 지원 방식에서 간접 지원 방식을 좀 해야 되는 게 민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G2G 베이스의 사업들도 다각화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가서 다 들고 가서 우리 기자재, 우리 인력, 우리의 프라이오리티, 우리의 도너 역량만 지금 계속 중요시하지 지금 현재의 논의는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건데 이게 지금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5년간 26년도부터 어떻게 이제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문제점은 2017년 그 다크 동료 검토에서부터 이제 계속 제기가 돼 왔고 우리가 이걸 받아서 시민사회와 어떤 파트너십을 강화시키는 이런 방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의 25%를 최소 직접 지원을 해라.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디펜스는 뭐냐? 수원국의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수원국이 이제 가버넌스가 안 좋기 때문에 뭐 뭘 믿고 하냐? 뭐 실제로 맞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가지고 간다. 뭐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국제기구나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공동기금에는 할 수 있으나 이걸 현지 기관에다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실 이 공공기관들이 가면 이게 뭐 출장으로 몇 번 출장 가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보건재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현지에 가서 그 현지 지방정부의 보건 역량 강화 사업에 리스트업을 하고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거기다 돈을 넣어주는 방식이어서 우리는 오히려 또, 부분적으로 기관별로는 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있고 캄보디아 콤퐁, 바탐방 지역에 지금
보건영양 사업이 굉장히 우수하게 평가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수원국 지방정부, 바탕반 정부에다 직접 지원하는 거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코이카나 뭐 EDCF나 뭐 모든 기관들이 지금 다 우리 공여국 드리븐으로 우리 기자재 우리가 해서 이제 턴키 베이스로 이거 병원입니다. 이거 보건소입니다. 이거 뭐 교량입니다. 하고 턴키 베이스로 주지 거기에는 이제 상당히 제한적인 요인이 많다. 그래서 이제 의사 결정 권한을 사업 기획 단계부터 협의해 달라. 이게 이제 요청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지 수요나 현지를 잘 알고 있는 지방 정부나 거기에 직접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의사 결정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현지 역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사업 관리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의사 결정을 이제 이양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주도로 평가하고 우리 주도로 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이제 현지화 마커를 만들자. 이거는 현지 주도로 한 사업이다. 이래서 이제 이 현지화가 앞으로 이제 메인스트림화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정책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본만 해도 이제 가오가미에로 얼굴이 보이는 원조 우리가 직접 가서 해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발상을 전환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그 현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이제는 어프리시에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제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하는 이런 거에 너무 집중돼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 기관들의 현황을 보면 지금 2021년도만 하더라도 개발 CSO, NGO 포함해서 86개 기관이었는데 지금 2021년 142개 거의 뭐 2배 수준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예산도 보면 뭐 대북 사업이 크게 줄어들어서 좀 그게 바이어스가 있지만 한 1조 6천억 정도를 지금 개발 NGO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해외 사업이 한 6,700억 정도를 넘어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주로 분야로 보면 6천억 원 정도의 해외 사업 중에 보건, 교육, 그다음에 뭐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 이런 데 이제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국제사회랑 비교를 해보면 정부가 시민사회를 통해서 지금 정부 재원이 나가는 거는 515억 원 정도, 한 4천만 불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국제사회는 지금 대략 양자간 원조의 한 14%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2%는 이건 뭐 너무 낮은 수준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뭐 한 10% 수준까지는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사회 같이 그래서 이제 정부기관 위주로만 산하기관 위주로만 지금 원조 추진기관들이 한 150개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민간사회랑과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대부분을 이제 코이카에서 시민사회 협력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460억 원이 되고 있고요. 지자체도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이제 보건재단에서 한 4억 원 정도. 뭐 이런 건 굉장히 적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는 잘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가 지금 굉장히 큰 과제이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 시민사회 파트너십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제한성,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래서 이제 정책협의회를 해서 정례 정책협의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민간협력위원회를 구축하고 뭐 여러 가지 걸 하고 있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앞으로 이 재원을 증가시키고 현지 CSO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지 CSO가 주도가 되는 발전을 시민사회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가 핵심 과제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3차 종합기본계획에서 준비를 했다면 앞으로 이제 4차 종합기본계획에서는 이 파트너십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2028년도 다크 피어 리뷰에서 이 문제가 이제 집중될 텐데 우리가 기존의 2% 예산을 가지고
기존의 우리 주도로 하는 거에만 만족해서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지 주도 개발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를 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에 따라 이 현지 주도의 어떤 중요성들이 좀 더 강조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프로그램 문제에 있어서는 기후변화, 환경, 보건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완 헬스 어프로치입니다. 이게 기후변화만 딸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보건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한데 이건 뭐, 정부가 이걸 다 할 수도 없고요. 민간만 이거 할 수도 없고 현지와 같이 역량을 해서 이제 모자 보건 사망 예방 사업을 뭐 보건재단이나 코이카가 한다면 이 주변에 이렇게 많은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시민사회가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글로벌 보건 안보라는 글로벌 공공재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보건 체제를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편적 의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부로만은 부족하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그냥 데코레이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체계적으로 돌릴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그래서 완 헬스 어프로치라는 큰 틀에서 정부의 역할, 시민사회, 수원국의 그 CSO 역량 강화, 수원국 정부, 이 모든 개발협력 주체가 움직여도 이게 될까 말까 한 일인데 지금은 그냥 바퀴가 하나만 돌아가는 상황이다. 그런 맥락에서 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현지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이 거기 이제 뒷받침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NGO가 직접 가서 하는 원조가 아니라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틀로 스킴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이걸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 그 로컬라이제이션에 그동안 집중이 됐다면 이제 간접 지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간접 지원이라 한다면 우리 CSO가 현지 CSO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잘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풀펀드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빠지고 이제 직접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줘야 되는데 그 매개 조직으로 프레임워크 오가니제이션을 만들어서 지금 뭐 KCOC 이런 데에서 이제 그런 간접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해서 우리가 지금 직접 지원 방식과 간접 지원 방식을 좀 더 전면화해야 되는데 지금 국제사회는 다 간접 지원 방식으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몇 단계를 더 나가야 되지만 이런 어떤 정부랑 시민사회의 이제 역할 배분, 그다음에 좀 더 취약층에 포커싱을 둔 이런 간접 지원 방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마련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너무 잘 지키셨습니다. 와, 2분 초과했네요. 한 11시 10분까지 하셔도 네.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연구 과제로 그동안 뭐 국조실하고 이제 기관 역량 진단도 이제 한 3년 동안 했고요.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국별 진단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 5년을 연구한 결과에 그런 문제의식들을 오늘 좀 담아보려고 했고, 최근 글로벌 사우스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가 이제 높아지면서, 야, 이거 개발 협력이 이게 앞으로 이게 되겠는가라는 이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에 따라 우리나라, 한국, ODA 추진 체계부터 사업 방식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조 예산 확대가 오히려 이거는 약이 아니라 독이다. 2,000개 사업을 어떻게 이걸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참 굉장히 고민이 깊고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는 결국은 이제 민간 부분과 시민사회의 역량과 같이 결합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이제 한 발도 진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위기의식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발표를 자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같이 한번 논의해보고자 말씀드린 거여서 아직은 좀 거칠고 러프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올해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걸 어떻게 새로 프레임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게 지금 뭐 SDG, 포스트 SDG 논의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상 우리나라의 4차 기본계획까지 이게 연결이 되면서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손을 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예, 같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예, 아, 드릴 말씀이 있는데, 부탁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아, 그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위주로 해 주시고, 이게 네 가지 목록을 주셨는데, 3번과 4번, 그러니까 현재 한국의 그 현황과 과제, 그리고, 민간 부분 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 다른 분들 좀 고민을 하는 동안에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하나 드리면 이제 너무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시느라고 깊이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우리 한국의 이제 시민사회 쪽의 개발 NGO들이 이런 이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NGO들이 사업 방식이 일부 NGO들은 이제 현지 사무소가 있고 이제 소속도 현지로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상당 부이 많은 NGO들은 직접 사업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소속을 우리나라에 두고 전형적인 공역 주도 방식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NGO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 방식을 바꿔야 되고 적응을 해야 되는가? 예. 그 NGO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건가? 네. 이런 얘기들을 조금 예, 그래서 자세히 이제 해주시면. 저의 미션은 뭐였냐면,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파인딩하고, KCOC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예, 어, 시민사회 현장성, 이런 강화 방안.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한 후반부 내용들은 KCOC의 연구 결과들을 많이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국토실에서 지금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는데 같이 이제 한 전체 작업의 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든 시민사회든 간에 뭐 예산이 또는 현지의 뭐 네트워크 부족이든 거의 뭐 약간의 그 차이 대소는 있겠지만 공동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직접 지원 방식을 선호하고 그렇죠. 어? 뭐, 정부는 대부분이 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민사회는 뭐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직접 지원 방식을 간접 지원 방식으로 가는데, 이게 그냥 뭐 국제적 추세가 뭐 USAI드가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원국의 의사결정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더 이제 갈라잡이를 해보면, 계획 단계부터, 같이 협의를 하자. 근데 이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예산이 적으니까 뭐 자주 누가 주재할 수도 없고 출장이나 한번 가서 그냥 미팅이나 쭉 하고서 그냥 우리 하던 거 우리 경쟁력 비교 우위와 강점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이걸로 그냥 해소시켜 버리는 거죠. 우리는 뭐 다 해줄 수 없고 우리가 해주고 이런 게 잘 됐다 하는데 현지에서는 그게 턱없이 부족하고 미스매치되는 거지. 그래서 사전 계획 단계부터 참여를 요청하는 게뭐 자기네들이 뭐 이걸 다 넘겨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협의부터 하자. 근데 아무도 협의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외교부, 기재부, 총리실도 협의를 안 해요. 정책 협의를 안 해. 그래서 이제는 다 바텀업으로 올라오는 거를 지금 6천억, 6조 예산으로 맞추고 있지.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다. 정부도 뭐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뭐 하고 싶으나 뭐 여기 영향도 안 되고 뭐 해봤자 뭐 별 구역도 없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전면적으로 패러다임 바꾸지 않으면 직접 주도 방식이라는 게 공여국 드리븐의 다른 측면이고 이걸 좀 더 수원구가 협의를 긴밀하게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야지 우리 기관들이 가서 일주일 가서 뭐 한 달이 있다고 한들 응? 그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입찰할 때 뭐 PM은 뭐 5개월 이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형식 요건으로 그냥 우리는 해소해 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수원국이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 지점에 왔을 때 수원국이 임플리멘테이션 가능하냐? 거기 뭐 전문 인력이 있냐? 뭐가 있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허들이 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계속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는 해프닝인 거죠. 뭐 잘 되면 뭐 행운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뭐 다리를 져주든 뭐 수천억을 들여서 뭐 병원을 해주든 학교를 져주든 간에 운영이 안 되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도록 어떻게 간접 지원 방식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간접 지원이 이제 세 가지 레벨이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제 간접 지원을 좀 현지 CSO를 통해서 또는 뭐 중간 조직을 만들어서 좀 더 전문화된 이런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풀펀드로 해서 이제 정확하게 도너들하고 같이 이제는 협의의 방식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우리가 이제 엄두가 안 나고 이제 정부도 물론이고 민간들도 이 부분들을 좀 더 수원국 중심으로 수원국의 의사결정으로 수원국이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이걸 코디네이션을 해서 도너들과 같이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앞단부터 지금 안 되고 그냥 아웃풋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평가도 너무 복잡하고 성과 관리 너무 복잡하다 하지만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사후적으로 평가를 맞추다 보니까 뭐 PDM 만들고 성과 관리한다고 뭐 우리는 거기에 막 집중돼가지고 너무 헤비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수원국에서는 포기한 거예요. 이거 아무리 재개해도 맞습니다. 절차도 음, 너무 복잡하고 맞아요. 못 되면 안 된다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최악이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수호국들이 이 최악이란 말을 좀 약간 너무 거칠지만 이게 너무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뭐냐 고마워하지 않아요. 음. 어느 기관도 어프리시에이트 안 해. 그러면 박사님이 조금 더 그 중간 그 어떤 프레임워크 조직 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음, 또 하나는 역량이 CSO의 역량이 수원국에서도 지금 될 수 있는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맞아요. 나라들이 보이는데 우리 역시도 우리의 CSO나 NGO들도 역량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량 문제 이 두 음, 가지를 봉착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안을 하실 수 음.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정부도 이제 우리 산하기관 중심으로 공공기관 150개에 의존해서 공사들이 뭐 대부분 이제 하고 있는 일인데 이걸 이제 과감히 넘겨야 되는데 우리 측 시민사회. 근데 우리 측 시민사회가 튼튼해야지. 아, 이거 좋다. 그러면 우리 10%는 일로 다 음, 넘길게. 음, 우리가 직접 수행 안 하고 우리 현지 CSO랑 네트워크 있는 뭐 이런 유수한 기관을 하면 우리보다 더 잘하겠다. 이랬는데 이것도 지금 검증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2%밖에 안 된다라고 막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중간 조직. 그래서 이제 개별의 소규모 아주 작은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좀 제 생각에는 좀 연대를 해서 KCOC든 뭐 아니면 분야별로 좀 KCOC 같이 좀 중간 조직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공동으로 같이 가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조그만 단체부터 다 그냥 이렇게 얼기설기 각자. 돼가지고 예. 이러니까 이게 발전이 안 되고 원포인트로 가서 해서 이게 공유도 안 되고 확산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이런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런 틀을 만들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사랑의 열매나 뭐 KCOC나 기존 단체 잘 하고 있지만 그런 단체들을 뭐 해소하자는 게 아니라 좀 분야별로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고 뭐 기후변화, 뭐 중간 조직, 무슨 뭐 에너지 분야, 뭐 각각 이런 것들이 좀 해서 그 단체들이 공동으로 이걸 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 사이드의 G2G 사업들을 뭐 이제 B2G 사업으로 대폭 전환을 하고 그게 더 가면 이제 B2B로 완전히 가서 민간들이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현재 USA들은 이제 B2B까지 간 거죠. 직접 그냥 네. 현지에다 다 위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런 전향적인 내용들이 그냥 단순하게 뭐 협의회 뭐 예산이 몇 프로 하자 해가지고 이제 3차 계획 했는데 이게 준비기였다면 이제 이런 이제 더 이상 더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직접 지원 방식에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정부든 민간이든 간에 좀 더 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그래서 대폭 의사결정권을 이양해 주는. 그래야지만 그들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한 지점에서 해주는데, 우리는 걔네들이 원하지도 않고, 우리들이 뭐, 이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대면 그냥 우리 사양대로 그냥 해버리니까, 그쪽에서는, 이거 뭘 어떻게 운영을 하냐, 이걸 뭐 어떤 식으로 하냐 하는 게 지금까지의 과정이 아니었나. 예, 채팅창에 이제 질문이 몇 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뭐 글로벌 사우스 강화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정부 부처 산하기관의 ODA 사업 목적은 많은 경우 국내 산업이나 기술의 해외 진출 장려 및 수출 진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또 한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균형을 잡는 것이 가능할지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량 강화를 병행하는 것과 별개로 발전된 기술 전수를 감수할 기업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원조 관련 업무를 한 게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인데요.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저 말이 딱 맞았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정부 담당관들 이렇게 인터뷰하고 보면 정말 그 수원국을 위해서 원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저런 현상이 지금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 이게 단기 목적으로 해야지만 먹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의 기술, 한국에 뭐 했다고 예산 받기도 쉽고, 뭐 디펜스 하기 쉬워서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진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그 양반들이 저렇게 아주 고도의 목표, 우리 그 히든 아젠다죠. 우리의 기술, 우리의 상품을 팔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보면 굉장히 나이브한 디펜스용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기술을 한다고 표방을 해놓고 정작 거기서 로컬에서 이게 되지가 않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게 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지금 분들이 어떻게 하면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시킬지, 어떻게 하면 현지의 네트워크랑 긴밀하게 할지 하고 싶어 마음은 있으나 이게 잘 안 되니까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수출 장려를 했다 하지만 정작 수출 장려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우리 이게 개발협력 사업의 핵심은 리스크 테이킹이고 또 하나를 보면 단기 목적이 아니라 이걸 장기 목적화 시키는 게 ODA 자금의 핵심이거든요. 뭐 단기로 할 거는 뭐 수출 자금 뭐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수원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찾아보자는 게 개발협력 사업의 취지니까 저렇게 단기 목표를 거는 것 자체를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전체 지금 정부 주도로 하고 있는 거를 현지 주도로 바꿀 수 있는 틀은 현지 사무소 권한 이행이죠. 권한을 넘겨야 되는데 지금 현지 정부에다 바로 넘기기 어려우니까 우리 사무소 만들고 우리가 좀 더 했는데 이것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이카 EDCF도 뭐 48개 뭐 브랜치 뭐 그다음에 EDCF도 뭐 20개 정도 이렇게 나가 있지만 현지 인력은 뭐 소장 부소장 해가지고 뭐 다섯 여섯 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게 왜 안 되냐? 지금 뭐
뭐 굿네이버스나 이런 데 현지 캄보디아 사무소 가면 거의 로컬 인력이 50명이에요. 50명. 우리 한국은 현지 인력들이 1년도 그냥 안 채우고 가요. 왜? 승진도 안 되지. 뭐 봉급도 적지. 그다음에 뭐 이제 계약직이지. 그러니까 누가 거기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로컬 스텝이나 이런 데서 지원도 안 될 뿐더러 지금 로컬 스텝을 뭐 활용을 해서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가서 수원국 정부에 진짜 그 바탄방주의 지방정부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그냥 개별 사업 하나만 어떻게 잘 돼볼까 하는데 이거는 성공한다는 것도 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체제들을 우리가 좀 더 직시를 하고 정말 필요한 지점에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게 안 되면 같이 연대해서 무슨 뭐 기후변화, 무슨 뭐 프레임워크 오가나이제이션 좀 하고 기후 행동 변화도 그런 어떤 플랫폼 이런 걸 만들어서 이것들을 좀 집중화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자잘한 사업들에 너무 역량을 분산시키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수원국이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그러니까 예, 정리를 하자면 실제로 우리가 산업 수출 진작 산업 해외 기술 장려 이런 것들을 표방을 하지만 대부분 단기 프로젝트에서 그렇죠. 그 실제로 내세우는 목표고 실제는 그런 효과가 없고 그런 효과가 있으려면 그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이렇게 현지 역량을 강화하면서 같은 네트워크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맞아요.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게 배치되는 게 아니다. 현지 주도하고 우리 그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수출 장려 이런 게 배치되는 게 아닌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마치 맞아요. 배치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전형적인 사례가 예. 지금 막 50억, 뭐 100억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3차년도에 시범 사업을 해요. 예. 그럼 진짜 저 수출 목적이라면 그 시범 사업을 발판으로 해서 10군데, 20군데 해야 되는데 하나도 후속 사업이 없어요. 후속 사업이. 그 엄청나게 몇백억을 투자해 놓고도. 그래서 그 단기 목적도 실현이 안 된다. 그죠? 그 단기 목적도, 그 표방한 단기 목적도. 그게 지금, 우리 ODA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내로한 인터레스트로, 그러니까 아주 아주 그 나라 수원국에 천착하지 못하는 목표를 설정하지 못해서 내로한 인터레스트로 그걸 커버하고 있지만 그것도 지금 달성이 안 된다. 시범 사업이 해서 후속 사업이 된 게 전 부처를 다 뒤져도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ODA 사업 중 성공적이라고 이제 보시거나 판단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달라고 누가 또 말씀을 그래서 이제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례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를 예. 지난 1년 동안 좀 많은 인력이 가서 현장 인터뷰도 하고 있는데 지금 바탄방주에 이제 국제보건의료재단이 현지 지방정부랑 하고 있어요. 이제 네. 보건의료 체계 강화. 예.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쪽에서는 어프리시에이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 네. 거의 처음으로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사업을 발견한 거죠. 예. 그 내용을 보니까 기획 단계부터 거기에 이제 전문의가 나가신 거예요. 아, 그래서 기획 단계부터 그걸 협의를 해서 뭐 필요하냐. 예. 그래서 이제 사업 지원 방식도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 지방 정부에다 이제 예산을 투입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실행이 잘 됐나 또 그 의사가 나가신 분이 그걸 쭉 예. 보시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거 어쩔 수 없이 이제 간접 지원 방식으로 된 거고 그것이 이제는 체계적으로 이게 계속 실행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한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현지 사무소를 내고 지금 이제 더 본격적으로 좀 활대화를 하는데 동일한 사업을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아프리카는 이게 다 풀펀드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방정부 하려고 해서 이제는 도너들하고 같이 미팅하려고 해도 거기다가 약정하지 않으면 거기에 회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NGO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우리가 한참 뒤떨어져 있는 한참 거죠. 그냥 우린 그냥 우리 거 혼자 운물 파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지원 방식이 그 풀펀드에 거의 커미트 못하게 예. 사실상 못하잖아요. 거기 그냥
간접 지원 방식이 거기까지 가 있는데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돌파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수원국 눈높이에 맞춰서 수원국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스킴을 만들지 못하면 이게 뭐 맨 똑같은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뭐 우리가 무슨 기술 수출했다 뭐 우리 비교 우위 강점을 뭘 했다 하지만 수원국에서 어프리시트 안 한다니까. 네, 이제 한 두 개 질문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금요일 강의에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국내 ODA 수행 조직이 분절되어 있는 문제로 인해 코이카 기재부 주도 사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관의 경우에는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사업의 지속성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동 시행의 프레임워크를 설립하고 오늘 강연에서 강조하셨듯이 현지 주도로 넘어가 우리가 간접 지원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ODA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하지 않는 한 단기적인 차원에서의 개선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박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소규모 ODA 기관들이 당장 집중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수원국의 수를 줄여 국가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지, 분야를 한정지어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혹은 제3의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가장 큰 과제인 거죠. 지금 2,000개 사업이 매년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뭐 누적이 되면 더 많은 거고. 그래서 이제 대사관도, 그다음에 코이카 현지 사무소도 자기 주어진 거 외에는 다른 거 할 여력도 안 되고 사업이 뭐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매년 200개 정도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그 행정 부담도 굉장히 많아서 이제 너무 거래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리스크도 굉장히 높아지고 모니터링도 제대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뭐 숫자를 줄여야 되나요, 그럼? 아니요. 그래서 이제 숫자를 줄이는 것 자체가 예. 뭐 능사가 아닌 것이죠. 뭐 다 음,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 바텀업으로 이렇게 뭐 그냥 각 기관들이 있으니까 기존 음, 사업도 계속 그냥 음, 포도송이처럼 키워가는 게 아니라 좀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묶자. 음, 어? 그러니까 전략적 프레임을 만드는데 이게 또 문제인 것이 CPS에 뭐 농업개발, 뭐 식량, 뭐 보건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 예산용으로만 받는 거예요. 근데 선진국들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프로그램화 돼 있던 게 뭐냐면 캄보디아의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뭐 식량 위기에 대처한다.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해가지고 식량 위기에 대처하는 사업은 다 거기 프로그램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한 쟁점의 핵심은 뭐냐? 수를 줄이는 게 지금은 외교부에서 그냥 무관여에서 딱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줘야지 거기에 시민사회도 들어가고 다른 부처도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냥 아 이거는 뭐 너무 적네 이거는 뭐 중복되네 하면서 그냥 쳐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방식으로 가고 그 프로그램을 이제 현지 정부가 역량이 되면 넘기고 이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것 없이 바텀업으로 올라오니까 뭐 2,000개를 1,000개로 줄인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되냐? 그것도 아닌 거죠. 더 몰아주자, 몇천 개에다 더 하자, 예산이 부족해서 하자, 그건 아주 단, 단견이고, 좀 더 주제별 접근, 프로그램 접근, 그래서 그걸 탑다운으로 내려서 리딩을 해가지고, 외교부가 주도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 거기에 시민사회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뭐 한 5천만 불 정도 되지 않을까? 뭐 7천만 불 될까? 뭐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되게 이게 문제가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이제 숫자의 문제 이런 걸로 그냥 귀결돼 버린다. CPS가 지금 같은 작동이 안 방식이 돼. 아니고 그렇죠. 제대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제대로 짜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뭐 말씀이죠. 호주, 일본 뭐 다, 모든 나라들이 정책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적정 프로그램 방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네. 딸랑딸랑딸랑 다 따로 오는 거예요. 중점 분야, 예산 따로. 그다음에 거기 중점 핵심 사업도 없어. 부담이 되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협의가 안 돼. 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좀 원조 추진 체제나 음, 이런 사업 방식이
좀 발상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직접 지원 방식, 공여국 주도로 가고 있다. CPS 수립하는데 이제 많은 의견을 주시고 또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 권율 박사님이니까 권율 박사님도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아, 좋겠고요. 그래도 다음 질문. 주요 공여국의 현지주도 개발 논의 주체 등 사례를 더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ODA 문제와 개발협력, 일자리 불안정성 등으로 수원국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지주도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역량이 매우 중요할 텐데 사업 성과를 위해서는 결국 특정 수원국으로 대상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요국 사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주요국 사례에 대해서는 KCOC에서 국무총리실 그 수탁과제로 해서 현장성 강화 방안에서 네. 스웨덴부터 뭐 다 조사했습니다. 미국까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들이 여러 가지 툴이 있어서 제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이게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어떤 주제가 확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금 한도를 설정하고 공모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 현지에 있는 CSO랑 같이 또는 현지 음. CSO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바꾸는데 우리는 그냥 받아다가 우리가 직접 하는 거가 그것도 1년 내에 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제약 조건이 많아서 협업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프로그램도 전문화되지 않고 그래서 계속 프로젝트 개별 사업 중심으로 자꾸만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이게 뭐 너무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가 아니냐,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운영한 사례들이 스웨덴이나 미국이나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이 사례를 모범 사례로 지금 OECD 닥에서 이제 지난 달에 이제는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로컬리 레드 디벨롭먼트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 그래서 공여국들을 다 그걸 취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그 OECD 닥이 뭐 파리 선언 이후에 뭐 원조 효과성 작업반 그것도 뭐 해체시켰지만 그게 너무 공여국 주도로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들을 지금 OECD에서도 지금 올리고 있어서 그 사례들을 좀 보고 그게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지에 기반이 없는 그냥 우리 주도의 우리 만족적인 사업들이 계속 시행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중간 이게 받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정부도 노력을 하겠지만 민간이 탄탄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게 장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에, 에, 굉장히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악순환이 뭐 소규모면 아이 뭐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원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 안에는 취약성이 점점 노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현지 출장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특별 프로그램도 이렇게 그냥 데코레이션처럼 이렇게 그냥 따로 놀아버리면 안 되고, 이게 딱 물려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말씀하신 이제 그 모범 사례나 이런 것들은 다음 기회에 따로 네. 구체적인 사례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소개해주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질문도 많으실 거고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점심시간 때문에 이미 나가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정도로 정리를 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센터장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오늘 예. 포럼은 이렇게 종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권율 박사님이 오늘 훨씬 더 이 주제를 가지고 확장을 해서 저희에게 맞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동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 부분이 그 포럼의 시리즈 같이 몇 번은 더 해야 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올라온 포스팅된 채팅방 룸에 포스팅된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꼭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드렸듯이 유튜브에다 포스팅 할 테니까 복습을 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고 저는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질문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권 박사님한테 저희가 말씀드려서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수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열강을 해주신 권율 박사님한테 마지막으로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